전쟁을 유발시킨 미녀 헬레네. 제우스가 백조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레다와 정을 통해 낳은 절세의 미녀 헬레네는 그 아름다움에 걸맞게 10여 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의 유발자로 알려져 있다.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내가 된 그녀를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유괴해 가버린 것이 전쟁 발발의 원인이었다. 말하자면 단순한 왕비의 납치가 아닌 국민적 우상의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서양 최대의 서사문학인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소재가 되기도 한 이 전쟁은 한 미녀의 운명을 통해 여인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깨워준다. 미녀 헬레네를 찾기 위하여 10년 전쟁을 치른 후 트로이 성을 함락하고 그녀를 귀환시켰다는 줄거리만으로는 오묘한 여성 심리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문학 작품은 한 미녀의 심리를 파헤치기 위하여 온갖 가설과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헬레네도 그 중에 하나이다. 문제의 발단은 왜 그녀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납치당했냐는 것이다. 오디세이는 전쟁이 끝난 뒤 메넬라우스와 7년간 여러 나라를 편력하고 스파르타로 돌아온 그녀를 아름답고 권위 있는 왕비로만 묘사하면서 오로지 신의 의지에 따른 방황으로 풀이해준다. 과연 그녀가 이런 환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항의는 아이스킬로스가 아가멤논이란 희곡에서 제기한다. 그는 그녀 자신이 원해서 떠나간 불결한 여인이라고 헬레네의 트로이 행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런 여자 때문에 전쟁을 할 필요가 있었던가 하고 되묻는다. 에우리피데스는 희곡 트로이의 여자들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 허영심이 강하고 타산적이며 경박한 데다가 부정하기도 한 헬레네야말로 전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을 가한다. 트로이 함락 후 그녀는 신의 뜻이었다고 변명하지만 파리스의 어머니는 이 미녀를 향하여 신의 뜻이란 그녀 자신의 정념일 뿐이라고 반박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관대한 남편에 의하여 살아남는 것으로 희곡은 전개된다. 이런 비판의 시각은 윤리의식을 강조했던 로마 시대로 내려오면서 그대로 전승된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윤리적 순결성에 흠이 생긴다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가치관 때문이다. 프랑스의 우화 작가 라퐁테느는 그녀가 아름답기는 해도 변덕이 심해 되찾기 위한 전쟁을 할 만한 가치도 없는 여인이라고 지적했는가 하면 영국 시인 테니슨을 비롯한 무시인들은 다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미모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왜 아름다움이 선하지만 않고 악과 재앙을 동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헬레네를 논한 많은 문학인들의 공통된 고뇌였다. 미와 악의 완벽한 결합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실험은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말로우의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에서 그 극치를 이룬다. 괴테의 파우스트의 전범이기도 한 이 작품은 중세 도이치의 전설로서 온갖 학문의 연마로 지혜의 극치에 오른 파우스트가 악마의 유혹에 빠져 영혼을 팔아 온갖 쾌락을 체험하고는 기한이 되자 절망의 나락으로 끌려간다는 줄거리이다. 괴테의 파우스트 박사가 구원을 받는 데 비하여 말로우의 박사는 그렇지 못하다. 이 파우스트가 만난 미의 최고봉으로서의 여인상이 바로 헬레네이다. 그녀와의 키스로 황홀해진 파우스트 박사의 심경을 말로우는 아름다운 시로 표현했는데 어쨌건 여기에서의 헬레네도 아름다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다른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는 트로이에서조차도 그녀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그리스로 되돌려주자는 견해도 있었다고 전한다. 독재자를 움직인 클레오파트라. 권력과 사랑을 함께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요염함은 역사상에 그리 흔하지 않다. 파스칼로 하여금 그녀의 코가 조금이라도 낮았더라면 지구 표면이 달라졌을 거라는 말을 남기게 만든 장본인 클레오파트라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미모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지는 못했었다. 그랬다면 그녀가 마지막에 독사에게 유방을 물어 뜯겨 죽었겠는가? 여성의 아름다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까? 클레오파트라는 쫓겨난 처지에서 세기의 영웅 시저의 힘으로 왕권을 잡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데 장애가 되는 동생들까지 제거한다. 시저와 같은 영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에는 그녀의 미모뿐만이 아니라 왕녀라는 신분적 선입견은 없었을까? 시저 즉 카이사르라는 이름은 독일의 카이젤 황제나 러시아의 짜르 황제의 어원이 될 만큼 절대권의 상징이었다.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민중들의 이익을 도모하다가 권력을 잡은 뒤에는 잽싸게 민중을 버린 채 철권 독재로 돌아선 이 희대의 영웅을 가리켜 철학자 니체는 심원한 영혼이라 부르면서 초인의 원형으로 삼았다. 그러나 민주적 의식을 지닌 브레이트는 피범벅이 된 폭군으로 평가했고, 풍자의 대가 버나드 쇼는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라는 작품에서 월계관 아래로 대머리가 드러난 익살스러운 늙은 신사로 묘사했다. 시저의 복잡다기한 내면의 모습은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에 나타난다. 모는 이에 따라서는 폭군도 되고 야심가도 되며 선동 정치가와 군왕의 표본도 되는 이 인물은 시인 실러로 하여금 인간을 지배하는 힘, 또 인간을 고귀하게 하는 힘이라고 설파하게 했다. 괴테는 우리들은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카이사르의 승리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승리에 이르는 과정임을 강조한 말이다. 민주화를 짓밟은 삼두 정치의 한 몫을 맡은 폼페이우스를 격파하기 위해 이집트에 간 시저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아들까지 얻는다. 그러나 원망이 많은 권력과 사랑은 항상 짧다. 시저를 통하여 로마까지도 지배해보겠다는 여인의 꿈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삼게 하고자 은근히 바랐으나 영웅이 아닌 독재자 시저의 암살로 좌절된다. 로마의 권력이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의 다툼으로 축약되자 클레오파트라는 잽싸게 안토니우스에게 달라붙는다. 노련한 아우구스투스는 정적에게 여동생을 내어줘서 결혼까지 시키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이미 클레오파트라의 육체에 눈이 먼 안토니우스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만다. 아마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여성적인 정열을 쏟았던 순간이 안토니우스를 이집트에 잡아두고 그를 이혼시키게 만들기까지였을 것이다. 그 활락이 지나쳐 안토니우스로 하여금 동방정복이라는 로마의 사명을 잊게 만들어 아우구스투스의 분노를 자극한다. 둘 사이의 전쟁은 그리스 서해안 악티움의 해전에서 그 승패가 판가름되었다. 불륜의 남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로 도망치자 부하들은 아우구스투스 편으로 돌아서 버렸다. 클레오파트라의 자살설을 전해 들은 안토니우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할 방법으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접근하다가 실패한 클레오파트라도 독사에게 자신의 육체를 맡겼다는 것이 전설적 이야기다. 그러나 역사는 안토니우스와 함께 알렉산드리아에서 자결했다고도 전한다. 미모가 지배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르나 오늘날에도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여인상은 우리 주위를 맴돌며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애국 항쟁의 상징 잔 다르크. 프랑스 문학사와 민족운동사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잔 다르크는 애국 항쟁의 상징인 여인상의 표본이다. 왕위 계승권을 두고 일어난 싸움이 100년 동안이나 끌었다고 해서 100년 전쟁이라 부르는 기간 중 잔 다르크는 17세의 처녀로 등장하여 군을 지휘해서 오를레앙을 해방시킴으로써 샤를 7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 위대한 승리와 명예 뒤에 있기 마련인 질시 때문에 그녀는 모함을 당한 채 영국군으로 인도당에 유폐되었다가 종교재판에서 중세의 국가보안법이었던 이단자로 취급받아 화형을 당했다. 그때 나이 19세였다. 유폐당했을 때는 구출작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샤를도 그녀가 죽자 이단이란 악명을 벗겨주었고 1909년에야 복자로 이름이 올라 성녀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평가와는 관계없이 문학예술사는 잔 다르크를 중세의 한 전설적 인물로 보면서 꾸준히 새로운 해석들을 내려오고 있다. 동래미 마을의 양치기 아가씨에 대한 파란만장한 모험담은 중세 이후 시와 전설과 종교극과 그림에 좋은 소재였는데 대개는 상식적인 듣기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다. 즉 그녀는 성녀였고 신의 계시를 받아 초인적인 과업을 실현했으며 억울한 누명에 희생되어 갔다는 식이다. 이와 비슷한 견해는 로망주의 시대의 작품들 속에서 그녀를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마치 처녀 구세주처럼 풀이한 예도 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에게 있기 마련인 신랄한 비판과 전혀 다른 해석의 소리도 상당하다. 20세기의 카톨릭 작가들도 잔 다르크를 인간 구원의 사명을 지닌 여인이자 그녀를 통해 신의 섭리를 구현하는 희망으로 보는 견해들이 나왔다. 그러나 신랄한 풍자적 비판의 관점은 우선 과연 그녀가 처녀였느냐는 데서부터 온갖 모독적인 평가까지 서슴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6세라는 작품에서 그녀를 파렴치한 마녀로 그린다. 특히 사형을 언도하는 장면에서 하형을 시키려 하자 그녀는 나는 임신 중이다. 내 태내에 있는 어린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말한다. 성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며 반문하자 그녀는 여러 명의 남자 이름을 대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도록 만드는 등 연막전을 펴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떤 음악가는 잔 다르크를 샤를 7세의 정부라 하기도 하고 혁명적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아예 그녀를 불행한 백치로 보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오를레앙의 처녀를 평가하기도 한다. 작가 아나톨 프랑스는 잔 다르크를 일종의 성도착증 환자로 풀이하면서 그녀의 초인적인 능력의 비밀은 히스테리와 같은 신경 증상의 발로라고 했다. 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는 성녀 잔느에서 그녀를 소박하고 영리한 농촌 처녀로 미신적인 것을 잘 믿는 국가주의자로 보았다. 어떤 경우든 잔 다르크는 현실적인 생활 속의 여인상이라기보다는 초현실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녀는 보통 이상의 여인으로 처녀일 가능성부터 정반대일 가능성까지를 다 지닌 너무나 접근하기 어려운 비범의 여인상인 것이다. 천의 얼굴을 가진 여후. 사마천은 패배한 장군을 옹호하다가 사형수가 되었으나 궁영이라는 거세를 자진하여 살아남아 사기를 쓴 삶을 위하여 굴욕을 참는 사나이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다. 사기는 딱딱한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책으로 너무나 문학적이다. 특히 숱한 여인상을 실감나게 그렸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하이이다. 원래 그녀는 정나라 목공의 공주로 진나라 대부 하씨의 부인이었으나 세 남편과 두 임금과 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한 나라를 멸망케 했고 두 장관을 파멸시킨 희대의 요부였다. 하이에 못지않게 악명이 높은 여후는 한 고조의 본처이다. 고조가 미처 유명해지기 전인 젊은 시절에는 유방이란 이름의 하찮은 신분이었는데 이때 얻은 아내였으니 조강지처인 셈이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뒤 항우와 천하를 둘로 갈라 한왕이 된 고조는 척희를 얻어 총애했다. 남자를 능가하는 강한 성품으로 고조의 천하통일을 도운 여후는 자신이 낳은 태자 해제를 패하고 척 부인이 낳은 왕자 여의로 바꾸려는 고조의 뜻을 역대 충신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막았다. 고조가 죽자 여후는 울분으로 보복을 하려 했으나 유난히 우애가 좋았던 해제가 번번이 이복 동생 여의를 감싸고 돌았다. 마침 해제가 사냥간 틈을 타서 여후는 독약으로 여의를 죽여버리고 척 부인에게도 복수의 손을 뻗쳤다. 수족은 자르고 눈은 도려내었으며 귀는 불로 지졌고 약을 먹여 목줄기를 태웠다. 그리곤 사람 돼지라 부르며 변소에다 처박았다. 며칠 뒤 끄집어내어 해제에게 보이자 그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저는 어마마마의 아들로서 더 이상 천하를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후 해제는 정치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 빠져 생명을 단축했다. 해제가 죽자 여후는 천하를 주름잡으며 그 후계자로 후궁이 낳은 자식을 지목했다. 생모인 후궁은 죽여버리고 아이를 황후의 친자식처럼 꾸며 태자로 삼고는 갖은 전횡을 다 저질렀다. 태자가 자라나 철이 들어 생모의 비극을 알게 되면서 어른이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자 여후는 그를 가둔 채 스스로 권력을 완전 장악하고는 태자를 아예 없애버렸다. 전횡은 종말이 오고 만다. 여씨 천하는 여후의 죽음으로 막을 내린다. 전횡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복이 따른다. 여씨 일족은 멸망당하고 한 고조 유씨 천하로 역사는 궤도를 수정했다. 여후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고조의 냉대가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도 볼 수 있건만 중국 역사서는 한결같이 이 여후를 희대의 전횡자로만 비난한다. 이유는 아시아적 가부장제 윤리의식의 탓이리라. 물론 그렇다고 여후가 전적으로 잘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신의 서름에 비하면 지나친 바도 없지 않으나 수긍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후의 잔악성은 또 자식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자식을 태자의 자리에서 내쫓으려 한 처사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편에 대한 증오로 바뀌었고 그게 다시 자신의 권리욕으로 변한 것은 아닐까? 어쨌건 그녀는 자신이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었기에 역사는 그녀를 잔혹한 여인으로 기록한다. 만약 그녀가 조금만이라도 스스로의 분노를 억제했다면 오히려 여걸로 남았을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후의 통치 때 천하는 태평스러웠다는 점이다. 사마천은 이렇게 쓴다. 여태후가 여인의 몸으로 국정의 실권을 잡았으나 오로지 궁정 안의 분쟁에만 시종했기 때문에 천하는 태평을 누릴 수 있었으며 법을 어기는 자가 드물어 형벌이 적용되는 예는 거의 없었고 백성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가 있었기에 입고 먹는 생활은 점차 풍부해졌다. 이런 권력 투쟁은 있는 것이 오히려 일반 백성들에겐 낫지 않을까.